예, 이번 시간부터는 암호학에 대한 개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암호학의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암호학이란 의미론적으로 크립토그래피와 크립토 어널리시스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그래피는 암호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암호학과 암호화, 그 다음에 복호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라고 하면 플레인 텍스트라는 평문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암호문인 사이퍼 텍스트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고, 복호화는 특정한 비밀키, 우리는 이제 이게 현대암호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특정한 비밀키를 알고 있는, 요거는 이제 다른 용어로 바꾼다고 하면 우리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만 키를 줄 테니까 특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크립토 어널리시스인 암호 해독은 제3자가 암호문을 해독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플레인 텍스트를 암호화하는 암호자와 그 다음에 사이퍼 텍스트를 복호화하는 복호자 외에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키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밥과 앨리스가 암호 통신을 한다, 밥이 앨리스한테 암호문을 전달한다 라고 하면 암호문은 분명히 특정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가 될 거고, 그 키가 앨리스한테 안전한 형태로 주어져서 밥이 보내는 사이퍼 텍스트를 앨리스는 평문으로 이렇게 키를 이용해서 복호할 수 있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3자라는 거는 요 암호문을 중간에 탈취하거나 수집해서 이 키 없이, 앨리스가 갖고 있는 이 키 없이 이 암호문만을 가지고서 얘의 통계적인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암호문을 일부 또는 전체를 다 전문을 해독하거나 또는 통계적인 특성 자체를 분석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현대 암호학에서는 특징이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DES도 그렇고요, AES도 그렇고요, 뭐 RSA도 그렇고요, 뭐 책이나 인터넷이나 문서로 그 아주 자세한 구성 내용까지 전체가 다 공개되어져 있고,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러한 알고리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문서부터 구현된 결과까지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암호 알고리즘이 공개가 돼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는 왜 안전하냐 하면, 현대 암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암호키의 관리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키의 관리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밥이 암호화한 거를 앨리스만 복호화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키를 누구한테만 주면 되냐면 앨리스한테만 밥이 안전하게 키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그러면은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가지고 사이퍼 텍스트가 앨리스한테 갔을 때 앨리스만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현대 암호의 기본적인 구조이자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암호에서는 이 암호 알고리즘이 1차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이 안전해야겠죠. 아까 앞에 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암호 해독에서 이 C를 수집하거나 탈취해서 키 없이 C를 막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P의 전문이나 아니면 P의 일부분을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 암호 구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게 이 암호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안전성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밥이 제공하는 키를 적절한 권한이 있는 앨리스에게만 이 키를 어떻게 잘 전달하고, 또 앨리스 역시도 이 키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이게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지 않게, 이게 공격자한테
이게 유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암호에서의 안전성은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그 다음에 키 관리의 안전성,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구현이 되어져야지 확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기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선호하는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퍼텍스트 C는 플레인 텍스트를 적절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생성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또 이런 표현 말고 이런 식으로 키, 그 다음에 플레인 텍스트 해서 이렇게 이런 펑션식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반대로 사이퍼텍스트를 적당한 키를 이용해서 디크립션하면 플레인 텍스트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표기법도 사용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자나 출제위원들이 선호하는 표현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 방법으로 되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익숙하게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호 기법에 대한 이제 분류들인데요. 우리가 고전 암호부터 계속 사용해오고 있는 치환 암호와 전치 암호, 그 다음에 이 암호문을 다루는 크기에 따라서 블록, 스트림 암호, 그 다음에 키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칭키, 비대칭키, 그리고 암호코어를 실제로 하는 구성원들을 구분에 따라서 링크 암호, 링키 암호, 하여튼 종단간 암호,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치환 암호는 우리가 치환 암호, 대치 암호, 대체 암호, substitution 사이퍼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대체 암호로 나온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명칭을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는 특정 문자를 다른 문자로 1대1 대체시키는 것이고요. 이때는 문자와 대체 문자를 나열한 표가 암호키와 해독키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임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체하는 암호를 우리가 치환 암호라고 이야기하고요. 종류로는 시저 암호, 키워드 암호, 복수계의 문자표 사용 방식,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요 일단 종류는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저 암호 같은 경우는 줄리어스 시저가 처음 사용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요. 알파벳 문자를 순차적으로 n칸씩, n문자씩 오른쪽으로 쉬프트 하는 대체 암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n이 3이다 하면 원문이 a, b, c, d부터 z까지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쉬프트 시켜서 d가 요게 세 칸. 그래서 a는 d로, b는 e로 이런 식으로 암호문을 만드는 거죠. 이거 복호하려면 이제 반대로 왼쪽으로 세 칸씩 쉬프트 시키면 되겠죠. 자, 시저 암호 방식의 장점은 단순함이에요. 쉬프트만 시키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단순함 때문에 외부 침입자도 쉽게 해독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벌써 그게 다 돼 있다고 배웠었는데, 각 언어마다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수들이 다 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to가 두 번째로 많이 쓰이고 as가 세 번째로 많이 쓰인다. 이해예요.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다라고 하면 이가 제일 많이 쓰이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쓰인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 돼 있으면 이렇게 쭉 암호화 돼 있어서 뭐라고 이렇게 암호화 돼 있어요. 쭉 암호화 돼 있는 애를 보면서 이게 암호문 좀 길다고 하면 이 중에 제일 많이 쓴 게 여기 봤더니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인 문자가 똑같은 이 문자가 제일 많이 쓰였더라. 근데 얘가 예를 들면 ZY이다 라고 하면 얘를 뭐로 놓고 해석하는 거냐면 더로 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해독을. 그래서 쉽게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을 발견하기가 쉬워서 지금도 당연히 안 쓰이는 암호겠죠. 시저 암호 방식의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키워드 암호화 방법이 있어요. 키워드 암호화는 키워드로 지정된 단어를 암호문 앞줄에 먼저 적고 키워드에 표시된 문자를 뺀 나머지 문자를 알파벳 순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키워드다 라면 A, B, C, D 여기 E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A, B, C, D 여기 E는 빼고 그 다음에 F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재배치해서 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배치해서 쓴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키워드에 O, U, L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애 같은 경우는 U가 제일 마지막 알파벳에서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처럼 U 다음에 U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빼진 거니까 얘 다음에 나오는 이 알파벳들 같은 경우는 이 원문하고 암호문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키워드가 아주 이렇게 폭넓게 되어 있지 않으면 원문하고 똑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단서로 사용될 수 있다. 복수의 문자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문자표를 가지고 하면은 어려움이 이렇게 빨리 분석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문자표를 이제 2개를 사용을 해서 그것들을 운영을 한다. 자, 그 다음엔 전치 암호예요. 치환 암호 방식에서는 원문에 포함된 각 문자의 배열 순서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각 문서의 배열 순서 자체가 뭐 시프트 시키고 뭐 이런 거였었으니까요. 특정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체함으로써 암호문을 해독하기 어렵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와 달리 문자의 배열 순서, 배열하는 순서 자체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할 때 문자의 배열 순서 자체를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우리가 전치 암호라고 얘기하고요. 전치 암호는 각 문자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러니까 여기서 모양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세자면 세자, 네자면 네자 뭐 이런 거예요. 문자의 배열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암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칼럼 암호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암호 등이 있어요. 자, 칼럼 암호부터 본다고 하면 전체 암호의 가장 간단한 방식, 이 컬럼 암호는 자, 첫 번째부터 마지막 컬럼까지 문장을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렇게가 지금 원래 문장이죠. 그래서 컬럼이 다 이렇게 이제 7컬럼을 내가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 7컬럼에 맞게 이렇게 문장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암호문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첫 번째 열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을 쓰고 세 번째 열을 쓰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게 지금 우리가 하늘은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는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장을 7컬럼이다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게 7컬럼이 되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한 행, 여기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대신 암호문을 만들 때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서 이런 식의 암호문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배치만 바꿔서
전체적으로 암호문을 만든다. 이제 뭐 간단한 생각해 보는 건 이제 복화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키워드 암호 방식도 비슷하게 전체 암호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사실 이제 저런 고전 암호를 실제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 이유는 실제로 쓰이지 않으니까 그냥 저런 기본적인 개념들만 쓰이지 저렇게 단순한 방법을 현재 쓸 수도 없고 의미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암호 기법 중에 이제 블럭 암호가 있고요. 블럭 암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암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스트림 암호라고 하면 이 데이터는 비트일 수도 있고요, 바이트일 수도 있고요, 블럭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스트림이라는 이 데이터의 흐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데이터 스트림과 키 스트림을 순차적으로 XOR을 해서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스트림 암호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가 있고 얘가 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플레인 텍스트 자체가 100비트짜리다. 그러면 첫 번째 비트부터 100번째 비트까지가 차례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이 비트 수에 맞게끔 키도 마찬가지로 100비트짜리 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와 키의 첫 번째, 여기 두 번째와 키의 두 번째를 XOR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XOR를 해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스트림 암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무조건 이 맨 마지막에는 XOR를 해요. 평문과 키 스트림을. 자, 뭐 종류로는 가장 유명한 거는 LFSR,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LFSR이 있고요. 특징으로는 암호 속도가 빨라요. 왜? XOR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실행하는 단계는 XOR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 또 하나는 에러 전파 현상이 없다. 왜? 여기 2비트랑 이렇게 1비트씩이거든요. 에러 전파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2비트에서 암복화하는데 에러가 났어. 그러면 이게 그 뒤에 몇 비트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예요. 얘 하나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 2비트에 암복화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에러 전파가 2비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앞으로 여기에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들다 보면. 그래서 에러 전파라는 거는 현재 나타난 에러가 그 뒷부분에 몇 비트까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을 우리가 에러 전파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가 있으면 이 키가 예를 들면 한 비트가 중간에 가서 노이즈가 껴가지고 0이 1이 바뀌었어. 그러면 한 비트 자기 XOR하고 그 다음에 끝나니까 에러 전파 현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요 키 스트림 자체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얘가 망가져가지고 여기서 에러가 난다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제대로 나왔는데 중간에 있는 버스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얘가 망가져가지고 계속 잘못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아웃풋이 다시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 나왔어야 되는데 1이 나왔어. 1로 에러가 나왔어요. 그럼 1이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스트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키 스트림에. 그래서 이 에러 전파 현상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스트림 제너레이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블럭 암호예요. 블럭 암호는 특정 비트의 수 데이터를 우리가 블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블럭 단위로 그렇게 특정 비트 수 단위로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에러 전파 현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마다 다르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방법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얘하고 얘도 그럼 블록으로 들어오는데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얘는 맨 마지막에 엑소화 시키는 거예요. 키스트림과. 그러니까 이 뜻이 플레인 텍스트 스트림과 길이가 똑같은 키스트림이 필요하고 걔를 엑소화 해가지고 암호문을 만들어내는 애다는 거고요. 얘는 개별적이에요. 이렇게 블럭이 개별적으로 암호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칭 키하고 비대칭 키예요. 대칭 키 암호화는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구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칭 키라고 하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키 공유. 이 키 공유라는 거는 복구할 때 쓰는 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상대편한테. 물론 같은 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밥이 있으면 앨리스한테 이 키를 어떻게 전달을 해줄 거냐. 밥이 자기가 암호화한 키를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는 암호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키 관리의 문제예요. 그 키 공유 문제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암복화 속도가 되게 빠르다. 블럭 암호랑 스트림 암호가 다 여기 대칭키 암호 시스템의 종류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비대칭키 암호는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랑 복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키 공유가 필요 없죠. 왜냐면 밥이 암호화한 키하고 앨리스가 복호하는 키가 달라요. 그러니까 밥이 자기가 암호화한 키를 앨리스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유가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비대칭 키 암호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현재는 이제 많이 쓸 때, 이거 실제로 구현할 때는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이라는 거를 써요. 자, 이게 뭐냐면 대칭 키와 여기 있는 비대칭 키를 동시에 쓰는 암호예요. 자, 특징은 이런 거죠. 여기 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1기가예요. 그럼 1기가를 여기 비대칭 키인 공개 키로 암호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속도가 되게 느리잖아요. 속도가 되게 느리니까 얘를 용량이 큰 거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는 게 요때 암호화하는 대칭 키 키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얘를 암호화, 얘가 키1이라고 할게요. 얘는 대칭 키예요. 이 대칭 키를 가지고 이 문서를 암호화를 해요. 그러면은 대칭 키를 가지고 키1을 가지고 문서 m을 암호화를 해서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저 상대방 앨리스는 지금 이 키 K1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K1을 암호화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요 복호할 때 사용하는 요 비대칭 키 K2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이 K2고요. 이 K2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앨리스는 이게 공개된 키니까 얘가 K3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서 디크립션 K3를 해요.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얘하고 하니까 K1이 나오죠. 그럼 요건 이제 대칭 키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K1이니까. 그러면은 다시 디크립션 K1을 가지고 2의 K1의 M을 이렇게 복호화를 해요. 그러면 M이 나오겠죠.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대용량인 경우에는 대용량의 문서를 암호화할 때는 대칭 키를 쓰고, 그 다음에 요 키는 기본적으로 짧으니까, 요 키는 여기 문서에 비해서 더 작으니까 얘는 암호화할 때 비대칭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 키와 비대칭 키를 동시에 써가지고 구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링크 암호예요. 링크 암호라고 하는데 얘는 네트워크에서 링크 계층에서 두 지점 간의 네트워크 전송을 암호화하는 데이터 보안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그 링크라는 건 뭐냐면 장비하고 장비 사이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사이예요. 이 사이.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데이터를 보내면은 라우터를 통하고 여러 개 통해서 수신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여기 라우터 A, B, C, D
있다. 그리고 얘가 앨리스고 얘가 밥이다. 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앨리스하고 밥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논리적으로는 여기 라우터 A랑 라우터 D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선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얘가 보낸 거를 얘가 받는다. 뭐 이런 의미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링크 암호는 얘하고 얘 사이, 연결되어 있는 애들,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 사이에 암복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얘한테 암호화를 해서 보내고 싶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암호화해서 보내요. 그럼 얘가 복호화를 해요. 얘하고 얘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둘 사이에는 키가 공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암호화를 해요. 복호화한 다음에, 여기서 복호화한 다음에 걔를 다시 암호화해. 뭐하고 암호화 통신하는 거냐면 요 C하고 암호 통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다시 그거를 D하고 암호 통신을 해서 요 다시 암호화해. 복호화한 거를 암호화하고 다시 보내요. 그럼 얘가 D가 C하고 연결되어 있는 암호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 복호화하는 거죠. 그래서 링크마다 암호화하고 복호화하고를 반복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종단간 암호에서는 여기서 이제 암호화를 하면 앨리스가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링크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노드들은 얘를 그냥 바이패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패스 쭉 시켜서 가서 맨 마지막에 밥이 갖고 있는 키를 가지고서 복호화를 해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종단간 암호를 end to end, 그러니까 이 통신의 끝하고 끝에서만 암복호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배우겠지만 네트워크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암호화를 할 때 중간에 있는 그 링크 계층이나 이런 데서는 링크 암호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랑 어플리케이션 계층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종단간 암호를 쓰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링크 암호와 종단간 암호 같은 경우에 보면 링크 암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헤더를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A하고 B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지금 피지컬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보내면은 무조건 얘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종단간 암호 같은 경우는 여기 A, B, C, D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얘한테 가게 해줘야 되는데 얘가 헤더를 다 이렇게 여기 메시지가 있고 여기 헤더가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시지의 주소들. 메시지 주소가 있는데 얘는 지금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주소가 암호화돼도 야 너 받아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이거를 얘한테 전달을 여기 주소를 암호화해서 전달을 해주면 얘가 받은 다음에 얘를 도대체 누구한테 주라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단간 암호화에서는 헤더는 암호화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링크 암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노드가 공격을 당하면 데이터 유출 위험이 존재해요. 왜? 여기서 암호화한 게 어디서 풀리냐면 여기서 풀려요. 그 다음에 다시 얘가 가서 암호화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 여기서 풀려가지고 다시 암호화하는 요 사이는 지금 복호화된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일 해킹당해서 메모리 같은 것들을 읽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종단간 암호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암호화된 걸 보내면 얘가 풀 수가 없어요. 여기 중간에 해킹이 돼서 여기 있는 메모리를 읽어보려고 해도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중간에 노드가 공격을 당해도 기밀성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점으로 본다면 여기 트래픽 분석이 취약하다. 왜? 헤더 정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어느 헤더한테 가는 거다. 그러니까 헤더 정보를 보고 얘는 몇 번 헤더한테 가는 거구나.
몇 번 헤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데이터가 몇 개 가는구나, 이런 거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래픽 분석에 취약할 수 있다, 정당과 나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암호 기술로 보면 일방향 해시 함수가 있어요. 예. 데이터가 중간에 변경되지 않음을 확인시키기 위한 기술로 제공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걸 무결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일방향이라는 거의 의미는 x가 주어졌을 때 y값 계산하기는 쉬워요. 근데 반대로 y가 주어졌을 때 x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 성격을 만족하면 f는 일방향이다. 이거죠. x가 주어졌을 때 y를 계산하는 f는 쉬워요. 그런데 그 반대로 y가 주어졌을 때 f를 계산하는 요거는 어렵다. 인 거예요. 자, 메시지 인증 코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메시지의 무결성이 일방향 해시 함수인 반면에 메시지 인증 코드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메시지를 공유할 때 중간에 변경되지 않음을 확인해요. 이게 메시지 무결성이죠. 또 하나는 메시지를 공유할 때 수신자가 해당 메시지의 송신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인증이죠. 그러니까 앨리스가 밥한테 문서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일방향 해시 함수를 보냈다라고 하면 밥은 이게 중간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앨리스한테 온 거야? 는 거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메시지 인증 코드를 보내면 이렇게 메시지를 밥한테 봤을 때 밥이 이 메시지가 중간에 위변조 되지 않았구나 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메시지가 앨리스한테서 전송된 메시지구나 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 전자사명은 앞에 있는 것처럼 무결성, 그 다음에 인증, 보낸 사람에 대한 인증, 그 다음에 부인 방지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의사난수 생성기라는 거는, 자, 여기 수도라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조, 가짜. 그러니까는 난수는 난수인데 의사난수라고 하면 완전한 난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난수는 자연세계에서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난수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수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난수처럼 보이는, 그걸 우리가 의사난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난수는 어떤 유한 개수에 조립된 수의 주기성 없는 계열을 난수라고 하는데, 산술 난수를 컴퓨터에서 발생시키면 커다란 주기를 갖는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가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온다는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다시 쭉, 예를 들어서 이게 주기가 100이다. 그러면 100개 나온다 하면 다시 처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컴퓨터에서 산술적으로 만든 거에는 항상 이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난수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주기를 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표는 그래야지 진짜 난수처럼 보일 테니까. 주로 사용하는 거는 키 생성. 뭐 앞부분에 배우는 스트림 암호에서 키 스트림 뭐 이런 거 만들 때 그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 이제 많이 나오는 애죠. 보안 위협에는 도청, 메시지 변경, 위장, 뭐 부인 이런 거 있고, 거기에 받는 보안 특성에는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구분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기타 암호 기술로는 이게 안 나오다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그게 이제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같은 이런 파일에다가 정보를 숨기는 심층 암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일 자체에다가 정보를 숨기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대요. 고대 노예한테 머리를 삭발한 다음에 그 머리에다가 문신으로 메시지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머리를 기르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목적지로 보내면, 그러면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다시 머리를 깎으면 그 문신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대상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숨겨 놓는 기술을 우리가 스테가노그래피
라고 하고요. 이 스테가노그래피를 응용하는 기술이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워터마크, 두 번째가 핑거프린팅이에요. 그런데 이 워터마크와 핑거프린팅은 목적이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 목적이 조금 다른 게, 워터마크는 저작권 정보를 컨텐츠에 삽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영화가 있는데 이게 워너브라더스 작품이다 그러면은 그 영화 파일에다가 워너브라더스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분간하기 힘들게 박아 놓는 거고요. 핑거프린팅은 구매자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그냥 정보 삽입하는 건데 뭐가 다릅니까? 이게 공격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아주 간단한 예로 본다 그러면, 저작권 정보는 예를 들어서 영화 A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A라는 거를 한 명이 갖고 있고 또 A라는 거를 다른 한 명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다 지금 워터마킹으로 저작권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를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이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저작권이 같으니까 내용이. 근데 핑거프린팅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홍길동이 받았고요. 여기 이몽룡이 받았어요. 그럼 여기 홍길동 정보가 들어있고 이몽룡 정보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영화라고 해도.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간 정보가 다르니까 다른 비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영화 파일이라고 해도, 그러면 그 비트에 정보가 삽입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 기술, 워터마크랑 핑거프린팅 같은 경우는 두 기술 자체가 이 공격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응하는 기술도 조금 다르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저작권 정보, 구매자 정보를 구분해서 워터마킹인지 핑거프린팅, 이게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매자의 지문을 박아 놓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DRM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 요거는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 이게 권한이에요. 라이츠가 권한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호 해독 기술 같은 경우는 암호문 단독 공격, 기지 평문 공격, 선택 평문 공격, 선택 암호문 공격,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 방법들이 있어요. 이름에서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한글 이름, 영어 이름, 영어 약자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섞어 나와요. 자, 암호문 단독 공격 같은 경우는 공격자가 이제 갖고 있는 게 뭔가예요. 이게 지금 공격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키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키를 안 갖고 있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암호문 단독 공격은 해독하려는 암호문만 갖고 있는 거예요. 공격자가. 그럼 이 해독하려는 암호문만 가지고서 거기에 뭐 통계적인 특성, 뭐 문장의 특성, 이런 거를 추정해서 해독하는 방법이에요. 자, 기지 평문 공격은 공격자가 뭘 갖고 있냐면 해독하려는 암호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암호문 외에 암호문과 평문쌍을 여러 개를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사용하는 이게 지금 암호문이고요. 여기도 암호문이에요. 여기에 사용하는 키는 같은 거예요. 같은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암호평문으로 했던 쌍을 많이 갖고, 키는 몰라요. 키는 지금 모르는 거고, 이 쌍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암호문과 평문.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서 유추해서 요 암호문의 평문을 알아내려고 하는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택 평문 공격은 공격자가 선택한 평문과 그 암호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하고는 다른 건, 얘는 그냥 이렇게 사용자가 요 암호문 평문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공격하는 사람이 그냥 수집을 한 거예요. 근데 선택 평문 공격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평문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암호문이 나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되는데, 내가 실제로 알고 싶은 요 암호문이 있을 때 이거의 평문이 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키는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동일한 키로 여기 전체가 다 지금
동일한 키를 가지고서 지금 공격을 여기 암호화된 거를 가지고서 평문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 암호문은 공격자가 선택한 암호문을 해독해서 평문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평문을 가지고 암호문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였고요. 여기는 암호문을 가지고 평문을 얻어낼 수 있어요. 단 실제로 암호 해독하려는 이 암호문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에. 그래서 요런 네 가지가 있다. 요 네 가지 특성 잘 이해하시고요. 시험 문제에 종종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안전성 평가예요. 자,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계산 능력이 있어도 공격이 성공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론적인 안전성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무한한 능력을, 계산 능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적 안전성을 더 추구를 해요. 그래서 암호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산량, 리소스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서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투자해서 그거를 해독해가지고 취하는 이득이 별로 없을 거다. 예, 이 계산량과 리소스에 소비되는 비용에 비해서, 시간에 비해서 내가 지금 취득하려는 정보의 가치가 그 정도까지 안 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하는 이제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보시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커먼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CC 기반이 있어요. 국가 간에 서로 상이한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제품 평가를 할 때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A라는 국가랑 B라는 국가랑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1998년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 공통으로 이렇게 평가합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암호 알고리즘 평가는 하지 않아요. 자, CMVP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암호 앞부분의 CC가 암호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CMVP는 암호 모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제한된 평가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암호 개론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중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디지털 핑거프린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핑거프린팅은 사용자의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암호 공격 방식 중에서 암호 해독자가 일정량의 평문에 대응하는 암호문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암호 해독자가 갖고 있는 게 평문에 대한 암호문을 알고 있다, 이럴 때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것이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암호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